네, 법률행위 요건 여기도 쭉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본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하는 바의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뉜다. 효력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 존재하지 않게 된다.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 즉 성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2단계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결하면 당사자의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모요 사유, 취소 사유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예 효력이 없든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은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효력 요건, 그 당사자가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다음, 목적에 관련된 효력 요건은 확가, 적사.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요건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효력 요건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다 하는데 시험 자체에서는 그냥 특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효력 요건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1번부터 5번을 읽기 전에 시험에 단골로 나왔던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농취증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묻지마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들 다시 올라가 살펴보시면 1번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정지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3번 시기부 법률행위에서는 시기, 즉 기한이 도래해야 효과가 발생하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그러면 역시 관할관청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는 바로 효력 요건이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방가로 3번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의 구별 실익이 나와 있습니다. 즉 불성립과 구별되어야 한다. 1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효력 요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즉 1단계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부존재. 따라서 2단계인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2번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불성립이니까 2단계인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3번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였다. 그러면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불성립이니까 그 특약만을 기망에 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다음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역시 묻지마 암기.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네,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절 법률행위 목적의 의. 법률행위 목적이란 또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부르죠.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3절 목적에 관련된 유효 요건 확가, 적사, 확정 이 판례밖에 없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된다. 즉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입니다. 그럴 때 1번 민법상 무효가 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되죠. 더 정확하게는 원객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걸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어떻습니까? 유효하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적어져 있는 게 불능은 원, 후, 중요한 것은 개, 채, 위.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 무효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채무불이행. 또 어떤 문제? 위험부담. 그러면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은 뭘 기준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뭐가 있냐 없냐?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로.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어떤 문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화살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로 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지 후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 네, 그거 자체가 반드시 기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시게 되면 9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은 확과 적사, 적법해야 됩니다. 그 말은 강행 규정, 더 정확하게는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법률 규정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임의 규정은 특약이 우선하는 겁니다. 즉 당사자가 의사로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들. 그런데 이제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누어지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였다. 단속만 받으니까 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1번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만 받지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단속 규정이다. 2번도 기출판례죠. 주택법에서는 전매행위를 제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해서 전매약정을 하였다.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먹었다. 포장마차, 우동값 내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였다. 단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숙박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 4번도 반복 출제된 판례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이 행위의 사법사유력은 유효하다라는 거. 근데 바로 밑에는 이제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까 위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였고 아래는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해가지고 금품을 받았다.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한도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던 건 아래죠, 아래. 여기 비교 표시되어 있는 거. 그런데 기본이 되는 건 첫 번째 2번 판례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거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밑에 비교.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 약정.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판례가 판단을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출된 건 여기에 기출됐습니다. 여기에. 그 위에 비교 판례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 이거는 무효죠.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 2항 명의시타 약정 무효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무효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되겠고 5번 6번은 다 같은 취지죠. 허가 관련입니다. 주무관청은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얘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바로 그 밑에 효력규정 위반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효고 결국에는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 확정적 무효 1번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확인되셨나요? 2번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들이가 적용이 되게 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한 걸 이행해라 라고 할 수는 없죠. 아주 단골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누구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나 따라서 1번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들은 있으니까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일단 읽어보고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지가 한 약속에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거는 배신 때리는 거냐 신의칙 위반이냐 아니라라는 거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위반한 사람도 그 누구나에 해당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담배 사재기 사건이라고 적어져 있죠. 담배값 반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반환 받았죠. 그 말은 우리 판례는 사회질서 위반과 강행규정 위반을 구별한다 안 한다? 구별한다.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반환을 못 받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서 확인하면 법률을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 강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담배 사재기 사건에서는 담배값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넘어가시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과로 1번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여부의 판단 103조 반사회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746조 동전의 양면이죠.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법의 원인이란 말이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 위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했다. 또는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고 판례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얘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라는 게 논해지면 그 5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판례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 또는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법률행위에 사회질서 근간에 반하는 조건, 즉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기출된 건 아까도 봤지만 5번째가 기출이 됐죠. 동기의 불법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때는 사회질서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것.
자, 판단과 관련해서 동기의 불법, 반복입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졌으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판단 시점과 관련해서 1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을 한다. 따라서 2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밑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오른쪽 해당하지 않는지 이거는 이번 순환에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그 내용들 확인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방가로 4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역시 무효죠.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 절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든지. 그래서 1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2번 누구에게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뭐 다 잘 아시는 거지만 갑하고라고 4월 1일 날 매매, 갑하고 병하고 5월 1일 날 매매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병이 이중매매가 발생을 했는데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그러면 요 매매계약은 사실서만으로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정, 병으로부터 매매하고 등기를 받은 정. 이 사람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이라고 하더라도 갑과 병의 매매계약,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만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효행위의 추인 X, 우리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사회질서 반행위는 추인을 해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기지 않는다. 판례표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원인 급여 사건 1첩, 2첩 금지 사건 첩계약 판례 1번 불법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3번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첩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 따라서 가로 첩으로부터의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에 부동산 이중매매 나와 있고요. 제일 기본은 유효가 원칙이라는 거.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매매, 2매매 다 유효하니까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돼야 무효가 된다. 주의할 것 악이다. 이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매수인 병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원칙은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 확인하시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2매매 계약은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서로 무효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정은 지워버리고 적극 가담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을은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에 따라서 등기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등기 받아오는 방법. 이거 어떻습니까? 대의로만 된다. 따라서 대의로만 되니까 어떻게는 안 된다. 직접은 안 된다. 대의로만 되니까 뭐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네,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대의 말소. 이중 매매가 반사회질서유로 무효인 경우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즉 갑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럴 때 효율적인 공부는요. 효율적인 공부는 이거 할 때 뭐까지? 대의로만 되는 거 뭐까지? 어디요? 요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3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걔는 뭐였나요? 계약 명의신탁. 되셨죠? 그랬을 때 누가 계약 당사자다? 신탁자가.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병소의 부동산을 갑이 매수를 하고 부탁을 해서 등기는 병에서 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 등기는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무효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요 등기를 말소를 하고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하는 거. 갑이 을한테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위해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받아온다. 삼신대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중매매할 때 대의로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신대 요거를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0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제목 아까 했던 거 확인. 절대적 무효.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제2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가 이제 기출 판례인데 이중매매의 법리는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판례인데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사례 연습.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에 병이 갑과 그 부동산에 대하여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연기를 마쳤다. 원칙 관련 유효하니까 등기를 마친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선악 불문. 확인되셨나요? 아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이서반은 아니었죠. 그거 먼저 주의를 하시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인되셨나요? 이행 불능은 최고가 필요가 없죠. 최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외 관련. 즉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확인되셨나요? 다음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반추 안 된다. 3번 대의로만 된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4번 직접은 안 된다.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대의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을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 6번하고 7번 절대적 무효.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기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7번 즉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병이 갑하고 직접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거죠. 매수해 달라고. 그래서 무가 가가지고 갑하고 대리 얘기를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병이 가담한 건 아닙니다. 병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를 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본인 병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사일수만으로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대 적용 판례 보시면 1번 어떤 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 그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증여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대 적용이란 말이 별게 아닙니다. 매매일 때는 이중 매매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매매 증여면 이중 매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확장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도 기출 판례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을 남편, 아내, 조세 포탈 등의 위법한 목적 없이 위법 목적 없이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느냐? 대내 관계에서는 남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아내 앞으로 이렇게 해두기로 이렇게 했다. 그러게 되면 배우자고 법률상 배우자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니까 명의시타 약정도 유효. 그 다음에 요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유효. 그러므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아내가 소유자이다. 아내가 소유자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 병이 수탁자의 이러한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역시 사회서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부동산의 취득자가 우리 그러면서 병이죠.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회서반으로 무효라고 하는 거. 일단 5번에 보시면 아까 부동산의 이중 임대차 왼쪽에서 나왔었죠. 왼쪽 제일 밑에 나왔었죠.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은 물론 기출 판례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피상속인, A가 아들, 상속인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요, 이제 다시 상속받게 되면 요 재산은 아들께 되겠죠. 그런데 이 매매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요거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는 겁니다. 물론 돈은 받는 거고. 그런데 요 A는 아버지가 이런 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의 친구 병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이 매매했다는 것을. 그런데 병이요 A를 속여가지고
자신이 매수를 하였다. 이때는 사이서반으로 무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4번 보십시오. 피상속인이, 즉 아버지가 제3자에게, 우리 그림에서 을이죠,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병이 되겠습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 아들을 기망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였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이서반으로 무효다. 다만 4번에서는 1번, 2번, 3번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별건 아니지만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상황 자체 네, 이어서 사이서반으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와 있고요. 폭리행위라고도 부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가 주관적 요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거는 객관적 요건. 이 요건이 갖춰지면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무슨 무효라고 부른다? 절대적 무효라고 부른다. 밑에 요건 관련해 가지고 주관적 요건 방가 1번 피해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또는이니까 1번 공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어도 요건이 갖추어진 거죠. 2번 공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다음이 단골이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적 공박, 심리적 공박도 포함이 된다. 3번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우리 코인 거래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별 탈 없이 쭉 해왔다면 무경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4번도 단골이죠. 공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폭리자의 악의 1번 피해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 단어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판례는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기출지문으로 틀린 것은 공박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인식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하면 틀린 거.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이용을 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알고 이용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매도인이 이 단어가 핵심이죠.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다는 걸 나타내준 단어가 실수죠. 네, 이용했다. 네,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객관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1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객관적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게 일반인은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번 공식이죠.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시점,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증명책임은 오늘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증명책임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건 넘어가고 우측으로 오셔가지고 효가 무효죠. 무효 종료와 관련해서 역시 절대적 무효니까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자는 전득한 제3자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니까. 그 다음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추인은 안 되지만 알박기 사건,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를 적용을 해서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는 그 유효를 인정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알박기 사건에는 특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특약이 붙어 있었느냐? 부재소 합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것도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경매와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이거는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입문과정, 1월, 2월 과정에서도 어떤 거를 웬만하면 거의 다 넘어뛰어갔냐면 증명책임 부분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랬고 뭐만 그냥 아까 했던 거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거, 네, 그 부분만 묻지만 암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명책임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진 않고 이미 나왔던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수강생분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함. 이유는 뭐냐? 외우려고 합니다. 외우려고, 암기.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거 외워놔 봐야 외운 문장대로 절대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철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의 문제. 자,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수강생분 중에서 1차, 2차를 동시에 다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때 작년에요. 우리 통영 모의고사 9월 과정에서 우리 차고 부분에 이제 기출된 증명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증명책임. 입증책임 문제. 동서, 입손해, 배상하고에서 입증책임, 증명책임 문제. 그것도 아직 우리가 그 내용은 하진 않았죠. 내용은. 그런데 모의고사를 착오를 문제를 내면서 이제 1회, 4회까지 봤는데 1회, 2회, 3회. 요때 일부러 제가 증명책임의 문제를 다 정답으로 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정답으로 한 게 아니라 증명책임의 부분을 다 정답으로 했다. 그런데 그 친구, 아까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1회, 2회, 3회 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합격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착오해서 증명책임 부분을 연속해서 3번에 걸쳐서 정답 질문으로 물어봤는데 다 틀리더라. 그 말이 이 부분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다 틀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우니까 이제 외우자. 뭐 그 순간 이미 틀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명책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게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법 조문에 적어진 거. 이걸 조금 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법이 요구하는 거.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 추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때에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정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반대 사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뭘 증명해야 됩니까? 일정한 사항이 추정이 돼버리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합니까?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까? 반대 사실을 증명하죠. 반대 사실을.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다 하지는 않고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허위 표시에서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하고 을하고 병하고 자, 가장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정렬을 해뒀는데 을이 병하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은 등기를 했다. 그러게 되면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따라서 소유권 없는 을로부터 매수해서 등기받은 병 얘도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요 병이 선이면 보호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하고 병이 소송에서 맞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 병이 알았냐? 몰랐냐? 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증명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병이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 왜 갑이 부담합니까? 판례의 말에 따르면 제3자의 선인 어떻다? 추정된다. 되셨나요? 근데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거기, 어차피 법령집 안 가도요. 자, 거기, 잠시만요. 거기 18페이지. 108조. 아래 중간에 아래 박스. 108조. 통정한 회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회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천황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법이 조문에 적어져 있는 것,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제3자가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만 하게 되면 병이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버립니까? 제3자의 선인 어떻다? 추정된다. 추정돼 버리니까 선의가 추정되니까 반대 사실 악의가 증명돼야 되겠죠. 악의가 증명된다. 그래서 19페이지 거기 표에서 거기 선의 추정 적어져 있는 거 있죠. 찾으셨나요? 제목 19페이지 표에서 왼쪽에 엄폐물의 법칙 바로 밑에 과실불문 그 바로 밑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19페이지 거기에 선의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려면 선의가 추정되니까 반대 사실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악의를 증명하는 건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여전히 아니다. 왜? 이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는 잊어버리시는데 이거는 일단은 법에 적어져 있는 거, 이거를 증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에 적어져 있는 사실이 추정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증명 책임이 바뀌어버리죠. 증명책임이 바뀌어버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320조를 봐보십시오. (320조) 유치권 이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항 천하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면서 지금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과 을 사이에서 갑과 을이 소송에서 만났다. 그랬고 을의 점유가 적법 점유냐 불법 점유냐가 다투지고 있다. 그러면 증명 책임은 점유자 을이 부담한다. 아니면 상대방 갑이 부담한다. 갑이.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했던 거. 법에 적어져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갑이. 그리고 을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개를 한번 좀 더, 다 시험에 나온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조 한번 가보십시오. 134조.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엄정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바가 없는데 아들 을이 갑의 이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고 그런데 병이 선이면 처리할 수 있죠. 악이면 처리하지 못하죠. 그러면 갑과 병이 지금 소송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선악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방금 법에 적어진 거, 법이 요구하는 거, 법에 적어진 거, 규정되어 있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방금 조문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적어있습니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선의가 나와 있습니까? 악의가 나와 있습니까? 법에 적어져 있는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4조에서 아니요. 최고 말고 지금 철회 이야기하는 거면 철회. 방금 134조 읽지 않았습니까? 악이 적어져 있죠. 안 빼는 그렇지 않다. 안 빼라고 적어. 안 빼. 예. 그러니까 법에 적어져 있는 게 악의를 지금 악의. 되셨나요? 그러면 병에 악의가 지금 법에 적어져 있는 거. 안 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안 빼. 법에 적어져 있는 거. 이게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알았다는 것을. 그러면 누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아니, 이 병이 이 매매 계약을 철회하려고 한데 악이면 철회 못하죠. 근데 지가 나 알았습니다 라고 그걸 증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철회를 못하게 하려는 갑이. 그래서 제가 항상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최고는 우리가 선악불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통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할 때 철회는 선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철회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는 무권들의 원칙적으로는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선의만 철회할 수 있다. 악의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는 악의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에 적어져 있는 게 악이니까. 안 때라고, 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 거를 안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병이 악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갑이 병의 악의를. 병이 지가 저 알았습니다. 처리하려고 하는 놈이 저 알았습니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물론 우리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거기 9페이지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다시 한 번만 134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서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처리할 수 없다. 법에 적어져 있는 게 안 때라고 악의가 적어 악의. 그러므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우측 박스의 두 번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우리 그러면서 갑이. 뭐에 대한 증명 책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법에 적어져 있는 거. 안 빼라고 했죠. 안 빼.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유치권도 마찬가지고 철회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적어진 것, 법이 요구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유치권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을 하는 거고 철회에는 안 때에는 처리할 수 없다. 안 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 증명 책임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